문재인 정부 4년 총괄 평가해 본다면 한 몇 점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숫자 점수보다는 한마디로 낙제점이죠. 이 집권 세력이 도덕이나 윤리를 잃어버린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아마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리고 우리 편은 항상 선하고 우리 편이 아닌 쪽은 항상 악하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가 실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은.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일 여당을 향해서도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을 향해서도 그리고 또 야당을 향해서까지 공격의 화살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프로 진행자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 지적하셨습니다. 조국 사태나 윤미향 사태나 박원순, 노고든 성추행 의혹, 라임 옵티머스 사건, 추미애 장관 문제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 4년 총괄 평가해 본다면 한 몇 점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숫자 점수보다는 한마디로 낙제점이죠. 여러 가지 그 국정 운영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경제 분야만 보더라도 제일 상징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3년 반 동안 24번 정책을 냈다. 그 자체가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 증명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정책 같으면 뭐 몇 개만으로 그치고 그 효과가 계속 갈 텐데 계속 실패하니까 계속 정책을 나쁜 정책으로 덮고 그렇지만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 안 한 상태에서는 계속 나쁜 정책만 나올 수밖에 없죠. 외교 분야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과 한미동맹 약화되고 일본과는 최악의 관계고 중국으로부터는 무시당하고 북한으로부터는 모욕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의 뭐 대부분의 나라와 외교 관계가 더 안 좋아진 거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겁니다. 국내 정치에서 그래서 얼마 조그만 이익을 보는 대신에 국가 간의 관계는 파탄이 나서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운데 앞으로도 고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낙제점이다. 낙제점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몇 번 만나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여러 번 만났었습니다. 그분 개인 품성을 보면 모든 분들이 뭐 한 목소리로 참 좋은 분 같다, 어지신 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부의 행태를 보면 야 이거 대통령의 성격이나 품성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집권 세력이 도덕이나 윤리를 잃어버린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아마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리고 우리 편은 항상 선하고 우리 편이 아닌 쪽은 항상 악하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 편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잘못을 해도 그건 괜찮은 거고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뭐 악당이라고 취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정치 지도자들이 집권 세력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의 윤리나 도덕 기준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두고두고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정말 우려됩니다. 올 초에 저희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현장에서 코로나19를 많이 보셨는데 이 집권 세력은 지금 코로나19만큼 우리가 잘했다.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도 많은 표를 획득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가 실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막은 거는 저는 한 4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민들의 정말 높은 시민 의식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월달, 3월달 마스크 대란 때 그때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쓸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건강한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도 잘못된 그런 공식적인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정부의 그 말을 신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입니다. 다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의료진들이 온몸을 다해서 아무리 피곤해도 그 환자가 있는 곳에 쫓아가고 밤을 새우고 이런 노력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임 정부에서 메르스 사태 때 그냥 우리가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걸 고쳤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고친 방역 시스템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제대로 잘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 사스, 메르스 이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스나 메르스를 먼저 경험했던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런 나라들은 이번에 그 굉장히 피해가 적습니다. 반면에 사스나 메르스를 경험하지 못했던 미국이나 유럽이 대규모 피해가 났던 것도 그런 이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보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가진 그 장점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의료 시스템이 크게 공공의료 시스템과 민간 의료 시스템으로 나눕니다. 유럽이 이제 대표적인 공공의료 시스템이고 거기는 국가가 모든 돈을 투자해서 병원을 짓고 스페인 같으면 그 의사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보는 대신에 아주 속도가 느려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많은 사람 사망으로 이어진 거죠. 민간 의료 시스템 대표적인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민간에서 투자해서 병원도 짓고 의사들도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돈 없으면 병원을 못 가서 또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거죠. 우리는 어떠냐? 두 가지가 다 있는 복합 시스템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나라는 처음에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건강보험도 국가에서 운영하고 보험 수가도 다 국가에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 시스템 하에서 민간이 또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 이유가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민간에게 맡긴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양쪽의 장점, 많은 사람들이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데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예전부터 박정희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 이번에 우리를 살린 겁니다. 결국에는 과거로부터 우리가 잘 쌓아온 실력 덕분에 우리가 잘 극복해낸 것이지 이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그런 방향은 아니다. 예, 앞으로가 사실은 더 큰 문제인데 지금 보면 우리 정부가 관리 역량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리 지표도 단순한 확진자 숫자로 하지는 않습니다. 확진자라는 게 평균 일주일 전에 걸린 사람들을 지금 발견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어디를 다녔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로 판단하면 굉장히 늦은 셈이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방식도 국가가 실험을 통해서 계속 새롭게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에 대해서 권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내년 말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그 종식에 가까이 갈 텐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괴롭게 거쳐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셈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대규모 확산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걸 관리할 역량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게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정치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 재편이 필요하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의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제1야당은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으로는 정권 교체 어렵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혁신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1야당에서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내도 아예 귀를 막고 듣지를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어떻게 깰 수 있느냐고 해서 제가 제안한 것이 바로 그 혁신 플랫폼입니다. 혁신 플랫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민주당과 제1야당이 1대1로 싸우면 25% 격차를 극복할 수가 없고 거의 뭐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 제1야당뿐만 아니라 중도 그리고 합리적인 개혁을 바라는 진보 세력까지도 다 뭉쳐야지 겨우 그 싸움을 할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게 경선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경선 플랫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이런 넓은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앞으로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모습, 비전, 정책, 경제는 어떻게 살릴 것인가, 부서진 민주주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우리가 집권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비전을 먼저 합의를 하고 국민들께 말씀드린 다음에 선거에 돌입하는 것이 이렇게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서도 생각을 바꿀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죠. 지난 선거에서도 우리 대선 나오셨습니다만 여전히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뒀지 않습니까? 정치인에 대해서. 안철수 약하다 이 이미지 많은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보시면.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잘못된 이미지 공격인데 저는 사실 저보다 강한 사람 별로 못 봤다고 자부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의사를 그만두고 벤처기업 창업하는 결단을 그게 보통 사람이 내리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의사라는 안전망이 있으니까 창업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도전을 못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결단을 내리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성과를 만든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의사를 였었고 그다음 IT 전문가였었고 벤처 기업가였었고 대학 교수였었고 이런 시절에 모두 다 제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으로 옮긴 거죠.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에서 정치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혼자 정당을 만들어서 교섭단체를 만들 능력이 그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거 이룬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삼김 이래 저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주영 회장님도 있습니다만 거기보다도 더 많은 의석을 확보를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혼자 창당을 해서 교섭단체 이상 38석에 달하는 정당을 만든 것은 저밖에는 없으니까 제가 약하다면 다른 국회의원분들은 거의 흐물흐물한 단계죠. 부산이 고향이신데 약간 예민한 질문을 좀 던져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원칙의 문제부터 저는 접근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 전임 정권에서 결정한 대규모 국책 사업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만약에 뒤집을 수 있다면 그러면 누가 장기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건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모든 걸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뒤집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자료를 근거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납득이 가능한 형태로. 그게 1번인데 지금 현재 그런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만약에 김해가 입지가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났다고 할 때 지금 아직 거기 보면 난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났다면 그러면 가능한 입지 몇 곳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일한 입지로 가덕도를 지금 내세운다는 거는 그거는 그 입지적인 적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도 4년 전입니까? 그때 프랑스 항공공단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그 연구기관에서 가덕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덕도를 하려면 그때는 왜 부적합했는데 지금은 적합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자료를 근거해서 설명을 해야죠. 그래야 다들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우려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시기에 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 입지가 적합한지도 아직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이게 금방 안 될 겁니다. 좀 끌 겁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까지도 이게 이슈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기고 나면 현실적인 문제로 그 가덕도의 공항을 못 세운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 약속한 시간이 이제 넘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는 날을 또 기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